자, 마지막 섹션 Hypothesis Testing for a Proportion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섹션에서는요, 제가 이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이랑 confidence interval, 그래서 이제 p hat이랑 두 번째 confidence interval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 두 가지 방법은요, 결국 population proportion에 대한 추측 혹은 뭐 예측이고요. 자, 이번 섹션에서 설명할 방법은요, hypothesis testing, 즉 우리가 생각하는 population proportion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0.5가 있는데 주어진 데이터로 봤을 때 이 population proportion 0.5가 맞습니까? O, X 여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Gender Discrimination Experiment 데이터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젠더에 따라서 프로모션 승진 비율이 달라졌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성이라고 써져 있는 파일 같은 경우엔 88%가 승진이 되었고 여성이라고 쓰여 있는 같은 내용의 파일 같은 경우에는 58%가 승진이 되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혹은 설명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 프로모션 승진과 젠더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nothing is going on이 해당하는 곳이 우리 null hypothesis라고 했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요. 프로모션과 젠더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경우에 something is going on 해서 이 경우 alternative hypothesis 이렇게 둔다고 설명을 했었죠. 자, 당시에는요, 요거 데이터를 통해서 두 개 중에 null hypothesis냐 혹은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냐 혹은 reject the null hypothesis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었죠. 그 첫 번째 방법인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었죠. 그래서 젠더와 프로모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 비율은 사실상 null hypothesis에서 비율은 probability male과 그다음에 probability female 승진 비율은 사실상 같다라고 두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봤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 데이터에서는요. 그 P hat male과 P hat female의 차이가요. 약 0.30 정도 났었죠. 만약에 둘이 실제로 차이가 없다고 했을 때 0.30이라는 이 차이가 관측될 확률은요. 100개 중에 있죠. 이렇게 해서 2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은 2%, 상대적으로 너무 낮죠.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null hypothesis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번 섹션에서는요, 이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거 말고 CLT를 기반으로 한 hypothesis 테스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LT를 이용한 이제 hypothesis 테스트도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hypothesis 테스트 방법 똑같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현상 유지에 해당하는 귀무가설 hypothesis, null hypothesis를 세우고요. 이제 우리의 연구 질문, 즉 우리가 테스트하는 대상을 나타내는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 가설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서는요, 시뮬레이션 또는 중심극한 정리에 기반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가설 검정을 수행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앞서 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보다 더 alternative hypothesis에 유리한 데이터가 발생할 확률에 해당하는 p-value를 계산하겠죠. 그리고 이 p-value가 어떤 특정 숫자, 뭐 예를 들어서 0.05보다 작다라고 하면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만약에 p-value가 큰 숫자다라고 하면요,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는 이제 결론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confidence interval이랑 hypothesis test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에 관한 예를 하나 또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예전에 저희가 봤었던 그 페이스북 데이터거든요. 당시에 우리가 95% confidence interval을 구한 적이 있어요. 자, 근데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전에 이제 페이스북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에 대한 95% 컨피던스 인터벌로 64%에서 67%로 우리가 계산을 했었죠. 자, 이 신뢰 구간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대다수가 페이스북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분류한다고 생각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십니까? 이거죠. 일단 가설부터 우리가 세워야 돼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터스 코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우리 진짜 관심 있어 하는 건 미국인들의 과반수가 페이스북이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이제 과반에 해당하는 0.50일 거예요. 그래서 null hypothesis에서 이 population proportion은 0.50이다. 즉 이제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50%는 페이스북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하게 분류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걸 이렇게 null hypothesis에 두시면 되고요. alternative hypothesis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질문이죠. 그래서 50% 이상의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이 일을 잘한다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P가 0.50보다 크다. 이렇게 alternative hypothesis로 두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 이 질문은요. 0.64부터 0.67에 해당하는 confidence interval로 여기 있는 hypothesis 테스트의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결론만 보면 여기에 null hypothesis에 해당하는 0.50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alternative hypothesis가요. P가 0.50이 아니다. 이건가요? 이건 또 아니죠. 한 방향만 우리는 관심 있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P가 이 confidence interval이 0.50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요. 어떤 일련의 방식으로 계산을 통해서 이 결론을 내려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 0.50과 0.64 이 confidence interval과는요 거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가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이 네 번째 보시면 이 슬라이드에서도 말하죠. 이거는 굉장히 빠르지만 굉장히 dirty approach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confidence interval 방법으로 이 테스트를 하면요. 우리가 실제로 구해야 하는 p-value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가진 데이터보다 더 alternative hypothesis에 유리한 데이터가 관측될 확률에 해당하는 이 p-value가 관측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hypothesis 테스트는요. 우리가 결론을 두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려야 되잖아요.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혹은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냥 편하게 H0가 뭐 true일 때 true인데 우리가 null hypothesis를 기각을 하면 오류죠. 마찬가지로 null hypothesis가 틀렸는데 우리가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하면 이것도 오류죠. 이런 식으로 이제 hypothesis 테스트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존재해요. 각 오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왼쪽에 해당하는 게 truth. 실제로는 H0가 true. 그 다음에 실제로는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decisi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0를 fail to reject 하는 방법, 기각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각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true인데 fail to reject이면 잘한 거죠. 그 다음 HA가 true인데 reject null hypothesis 하면 이것도 잘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두 개는 잘했고, 자, 이 부분 H0가 true인데 we reject null hypothesis 하면 이건 에러죠. 자, 이 경우를 우리는 type 1 에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 HA가 true인데 we fail to reject null hypothesis 하면 이 부분은요 type 2 에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우리가 hypothesis 테스트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에러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테스트할 때 어떠한 에러를 더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타입 1 에러, 타입 2 에러 중에 어떠한 에러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까? 자, 그 설명을 위해서요. 여기 재판 이그젬플을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 크리미널 트라이얼 이것도 예전에 했었죠. 자, 이 경우에 우리 피고가 무죄다가 널 하이파서시스에 들어가고요. 이 피고가 실제로 유죄다가 alternative hypothesis예요. 그래서 만약에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하면요. 이 피고는 이제 유죄가 돼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두 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각 경우에 대해서 어떠한 에러가 발생했습니까? 에 해당하고요. 자, 이 경우에 피고가 실제로 유죄래요. 그럼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란 소리죠. HA가 true인데 우리가 실수로 무죄라고 선고한 거예요. 그래서 we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러한 에러를 뭐라고 부르죠? 당연히 type 2 error라고 부르죠. 자, 두 번째. 실제로 피고가요. 무죄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로요.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해서 감옥에 보내버려요. 그러면 이건 뭐죠? 물론 위에서 타입 2 나왔으니까 당연히 타입 1 나올 차례죠. 자, when H0 is true 인데 H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타입 1 에러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타입 1 에러가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나요? 타입 2 에러가 더 심각한 에러를 초래하나요? 당연히 타입 1 에러죠. 자, 여기 보시면은 무고한 한 명이 고통받는 것보다 10명의 범죄자가 탈출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듯이요. 이 경우에 우리 타입 1 에러를 항상 조심을 하는 게 전통적으로 중요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에서는요. 항상 타입 1 에러를 컨트롤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현대 데이터에서는요, 타입 1 에러가 이제 중요하지만 타입 2 에러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용카드 회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신용카드와 하이파서시스 테스트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거잖아요. 우리 정상 사용자죠. 자, 카드 사용자가 본인 혹은 정상 사용자 혹은 카드 사용자가 비정상 사용자. 자, 카드 회사에서는 저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러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항상 한국에만 있었어. 외국에 나갈 뭐 일이 없어. 그런데도 갑자기 미국에서 누군가 제 카드를 도용해서 썼다라고 하면 이제 높은 확률로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에서 그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겠죠. 그래서 우리의 손실을 막아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카드 회사의 손실도 막을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타입 1 에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사용자라고 판단해서 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케이스일 거고요. 그렇죠? 타입 2 에러 같은 경우에는요. 비정상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카드 승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서는 타입 1 에러가 중요할까요? 타입 2 에러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타입 1 에러가 발생하면 우리가 불편해. 나 지금 쓰고 싶은데 지금 카드가 비정상 사용자입니다 하고 승인 거절이 뜬 거고요. 그건 불편한 정도고 타입 2 에러는 어때요? 이 타입 2 에러가 발생하면 사기를 당하게 돼요. 내가 아닌데 누가 내 카드를 써서 물건을 왕창 썼어. 그래서 다음 달에 내가 그 돈을 메꿔야 돼. 이게 더 상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최근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에서는 타입 1 에러뿐만 아니라 타입 2 에러가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금 이 과목은 기초 통계학이고 전통적인 혹은 기본적인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제가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타입 1 에러가 더 중요한 케이스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타입 1 에러를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타입 1 에러를 컨트롤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significance 레벨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유의 수준이라고 부르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 유의 수준은 0.05라고 둬요. 그 다음에 유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우리 테스트에서 p-value를 계산할 수 있죠? 그 p-value가 만약에 여기서 설정된 알파 값 significance 레벨보다 작으면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아니면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이렇게 우리가 유의 수준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유의 수준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null hypothesis가 참인 경우에 5% 이상 null hypothesis를 잘못 기각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를 0.05라고 둔 5% 유의 수준을 사용하면 귀무가설이 참일 경우 타입 1 에러를 범할 확률은 5%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수식으로 쓰면 이런 식으로 probability는 정확하게 알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타입 1 에러 레이트를 낮게 유지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파가 작은 값을 설정을 하는 이유고요. 알파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타입 1 에러 레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알파를 설정하는 거는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값이 무엇인지 이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 결론을 내려서 생명을 잃는다라고 판단이 들면요. 이 알파를 0.0001 이렇게 굉장히 작은 숫자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카드 사용할 때 이제 타입 2 에러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타입 1 에러보다 타입 2 에러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알파를 0.15, 0.20까지 이렇게 높은 숫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CLT를 기반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네 가지는요, 앞서 설명했던 그 General Framework과 동일해요. 첫 번째는 Null Hypothesis랑 Alternative Hypothesis, HA, 뭐 H1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요. Null Hypothesis에서는 항상 equal이 들어가야 되고요. Alternative Hypothesis에서는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게 1번 케이스, 2번은요. P가 여기서 설정한 P0보다 큰 경우, 세 번째는요. P가 여기서 설정한 P0보다 작은 경우, 절대로 equal이 들어가면 안 돼요. equal은 null hypothesis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할 건데요. 시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린 다음에 P hat 요거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점이 몇 케이스나 되냐 이걸 일일이 셌죠. 이번에는 Zstat이라는 통계량을 계산을 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쓰면 Z라고 쓰고요. 뭐 좀 더 Zstat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요. 이제 P hat를 위에서 null hypothesis에서 설정한 P0만큼 빼주고요. 이거를 standard of error of P hat으로 나눠줘요. 이게 이제 정규화 과정이죠. 왜냐하면 P0는 지금 null hypothesis에서 이 P0는요. expectation of P hat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이쪽이 P잖아요. P가 이제 P0로 가정을 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Z 스탯을 구할 수가 있고요. n이 충분히 크다는 가정 하에는요. 이 Z 스탯이 어딜 따라가게 돼요? CLT에 기반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돼요. 즉 평균이 0,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1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겠죠.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p-value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케이스가 세 가지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각각 계산 방법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요. 양방향이에요. P0가 아니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우리 Z 표준 정규 분포 Z가 절대값 Z 스텝보다 클 확률을
2배를 해줘요. 왜 2배를 해줘요? 여기 위에다가 그릴게요. 여기가 원래 Z셋이 음수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여기 절대값을 씌우니까 항상 양수가 되게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쓸게요. 자, 이 부분 에러만 이 확률만 보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봐야 되죠. 양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어때요? 단방향이죠. 어떤 P0보다 크다 이거죠. 그래서 probability Z가 이번에는 절대값 안 씌워요. 여기서 계산한 Z 스텝보다 크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다죠. 그래서 probability Z가 작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절대값 안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몇몇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P0 빼기 P hat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써요. 이렇게 쓰면 올바른 P-밸류를 계산이 안 되겠죠. 자, 네 번째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P-밸류가 작으면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 만약에 P-밸류가 크면 즉 알파 미리 설정한 significance 레벨보다 작으면 reject 아니면 fail to reject the null hypothesis. 그리고 P-밸류는 앞서서 많이 설명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예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페이스북 데이터네요. 근데 조금 달라졌나 봐요. 동일한 설문조사에서 850명의 응답자에게 페이스북이 카테고리 목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 물어봤고 응답자의 41%가 좋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카테고리 목록을 만드는 서비스에 만족하는 비율이 50%와 다르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합니까? 즉,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수행하여라. 이거죠? 자, 하이파서시스 테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스텝은요. setting the hypothesis, 가설 설정이죠. 가설을 설정하려면요. 어떤 관심 모수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게 0.50이냐, 뭐 크냐 이걸 봐야 되니까. 자, 이 관심 모수 parameter of interest는요. 여기서 보시면 proportion of all American Facebook users 인데 이제 관심 카테고리 기능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모든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샘플 프로포션이 0.50과 다른 이유가 지금 0.41이 나왔죠. 앞서서 41이 나온 이유는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요. 단순히 샘플 사이즈가 부족해서 우연히 나온 결과다. 그래서 실제 population 비율이 0.50이 아닌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 모집단의 population proportion은 0.50이지만 데이터가 충분히 크지 않아서 발생하는 sampling variability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null hypothesis에서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50%가 페이스북이 관심 카테고리 기능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가정이겠죠. 그래서 H0, P는 0.50 여전히 여기 이퀄이 들어가게 돼요. 자, 반대로 alternative hypothesis는요. 우리의 관심사 페이스북의 관심 카테고리 기능에 만족하는 사용자의 비율이 50%와 다르다. 그래서 즉 P는 0.50과 다르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만 떨렁 써놓으면 안 되고요. P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다음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T based hypothesis 테스트를 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A번 보시면요. 자, 샘플이 반드시 independent 독립되어야 한다. 자, CLT의 조건을 먼저 보시면 돼요. 일단 X1부터 XN의 observation들이 있을 때 이게 모두 independent하고 n이 충분히 크면 우리가 센트럴 리밋 티오렘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샘플은 인디펜던트하다 서로 네, 맞습니다. 필요한 조건이고 자, 두 번째 sampling should be done randomly. 자, 랜덤하게 우리가 샘플을 골라야 된다. 자, 이 말이 이제 인디펜던트한 샘플을 얻는다. 이런 말과 동치니까 이제 B번도 필요한 조건이고요. 자, C번 샘플이 적어도 30개 이상은 되어야 된다.
자, 여기 보시면 n이 충분히 크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테스트는 proportion에 관한 거예요. 그렇죠? 이 proportion에 대했을 때 충분히 큰 샘플에 대한 조건은 다음 두 가지죠. expected 성공이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혹은 expected 실패가 1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 경우 30과는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hypothesis 테스트는 과반수냐 혹은 과반수가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요. n 곱하기 0.5가 10보다 큰 케이스만 찾아주면 돼요. 즉 n이 20보다 크기만 하면 우리는 CLT based hypothesis 테스트를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C는 아니고요. 자, D번. 예상되는 10번의 성공과 실패가 있어야 된다. 이건 필요한 조건이죠. 자, 이렇게 해서 C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의 두 번째 스텝인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테스트 스태티스틱의 이제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측된 샘플 프로포션이 널 하이파서시스가 참이라는 가정하에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정상적 관측값인지를 평가하기 위해 샘플 프로포션과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가정하는 프로포션이 스탠다드 오브 에러를 기준으로 몇 배나 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값을 우리는 테스트 스태티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앞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 페이스북 데이터를 계속 이용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이 경우에 p 햇의 expectation에 해당하는 값은요, null hypothesis에서 가정하는 그 proportion을 쓰시면 돼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이제 p equal to 이렇게 쓰셔야겠죠. 당시 이제 null hypothesis p는 0.5였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요. 스탠더드 오브 에러는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루트 n 분의 p 곱하기 1 빼기 p였죠.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을 계산할 때는 이제 p 값을 모르기 때문에 p 햇을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p 값을 주고 있죠. 우린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p 햇이 아니고요. 그냥 p 널 하이파서시스에서 주는 0.5를 대입한 값을 우리 스탠다드 오브 에러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Z 스태티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우리가 알던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p 햇 빼기 p 나누기 요거는 이제 또 없어지죠. Standard of Error of p hat 해서 0.41이 우리가 관측한 p 햇이었죠. 그 다음에 0.502 p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한 값이 Standard of Error of p hat 해서 이 값이 마이너스 5.26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값을 봤을 때 이 표본 비율은요. 가설 값에서 5.26 표준 오차배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그림으로 또 그려보면요. 여기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렸을 때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Z 스태티스틱스는요. 자, 여기 마이너스 5.26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값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즉,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값입니까? 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 원래 unusual observation이 플러스 마이너스 2.5 standard deviation 이 정도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1이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5 혹은 2.5 바깥에 있는 이 영역에 위치하는 Z 스태티스틱스들은 모두 다 unusual observation, 굉장히 낮은 값이다 혹은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Z statistics 앞서 계산한 게 마이너스 5.26이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값이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혹은 2.5보다 크면요. 우리가 관측할 이 Z 스태티스틱스를 가질 확률은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도로 낮은가, 얼마만큼 낮은가 이걸 수치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파서시스 테스트 세 번째 스텝에서는요. 이 우리가 관측할 이 Z 스탯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p-value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p-value는 이제 앞서서 몇 번 설명을 했지만 또 한번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null hypothesis가 참일 때, 즉 우리 경우에서는 population proportion이 0.5인 경우 현재 데이터가 제시하는 0.41이라는 sample proportion만큼 최소한 alternative hypothesis에 유리한 데이터를 관찰할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건 0.502 population proportion이고 우리가 관측한 건 0.41이죠.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0.09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null hypothesis는 p는 0.5, alternative에서는 p는 사실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크다고 했는데 다르다. 이거에 관심이 있었죠?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도 0.09만큼 떨어져 있는, 즉 0.59보다 큰 요 영역이 나올 확률들을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 부분을 이제 통계적으로 혹은 수리적으로 잘 써보면요. probability p-hat이 0.41보다 작거나 혹은 p-hat이 0.59보다 클 확률, 그리고 when p가 0.50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갖는 게 위에서 앞선 슬라이드에서 Z스탯이 마이너스 5.26이라고 계산을 했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5.2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으로도 똑같이 5.26을 또 해주고 이 부분, 이 영역의 넓이를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 R을 써가지고 계산이 가능하고 계산을 해보면 0.0001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p-value까지 계산을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스텝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자, 앞서 우리가 계산한 p-value는 0.0001보다 작았죠. 자, 이는요 이제 실제 페이스북 사용자의 50%가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관심사를 분류하는 기능이 편리한다고 느낀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가진 850명의 무작위 표본을 관찰할 확률은 0.0001 미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상세히 말하면요. 41% 이하 또는 59% 이상의 샘플 프로포션을 제공하는 데이터를 가질 확률은 0.01% 미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관찰된 샘플 프로포션 또는 더 극단적인 일이 우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p-value가 낮다 혹은 작다라고 표현한 건요. 5% 미만일 때고요. 이렇게 p-value가 작으면 우리는 간단하게는 we reject the null hypothesis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은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관측한 데이터는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관심 카테고리 목록의 편리함을 느끼는 사용자의 비율이 50%와 다르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 null hypothesis에서 주장하는 비율 0.50과 관찰된 샘플 프로포션 0.41의 차이는 사실 이제 sampling variability, 즉 이제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선 슬라이드에서 우리 p-value의 작다라는 기준을 0.05라고 두었잖아요. 그 기준점을 말하는 게 기준점 우리 significance level, 우리말로는 유의 수준이라고 부릅니다. 자, 유의 수준은 이제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표현하고 알파를 0.05라고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분야에 따라서는 유의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요. 테스트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0.05보다 더 작은 값을 취할 때도 있고요. 예를 들어 뭐 0.0001 이렇게 두는 분야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바이올러지. 그 다음에 어떤 분야에서는요. 한 더 큰 숫자
0.20 정도 주는 곳도 있어요. 그쪽은 이제 카드 회사. 이유는 뻔하죠. 재판 결과와 같이 이제 타입 1 에러를 범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요, 매우 작은 유의 수준을 선택해야 되고요. 이제 카드 회사처럼 타입 2 에러가 타입 1 에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시그니피컨스 레벨을요, 굉장히 큰 값으로 두는 경향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파서시스 테스트의 종류를 우리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거 사실 제가 이 테스트 가설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설명했던 부분이긴 해요. 첫 번째는요, two-sided 테스트. 또 다른 쪽은요, one-sided 테스트. 우리말로는 이게 양측 검정. 자, 이거는 이제 단측 검정. 이라고 불러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양측 검정은요, 양쪽을 다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Z 스탯을 봤을 때 p-밸류를 구하는 구간이 왼쪽과 오른쪽 두 군데를 다 봐야 되고요. 이제 단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요, 한쪽만 봐요. 왜 한쪽만 볼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alternative hypothesis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이 population proportion P가 어떠한 null value P0와 같은지 혹은 다른지. 자, 다르다고 하는 거는 either P가 P0보다 작거나 P가 P0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양방향을 보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two-sided hypothesis 테스트를 시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우리의 관심사가 과반수 미만이냐, 뭐 이것만 보고 싶으면 hypothesis를 이렇게 만들겠죠. alternative hypothesis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과반수 이상이냐, 그걸 알고 싶으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서는 우리 one-sided 테스트를 시행하면 돼요. 자, 주요한 다른 점은 p-밸류를 계산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 p-밸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스텝에서 Z-스탯을 계산을 했다고 할게요. Z-스탯은 이제 P hat 빼기 P 제로, 여기 있는 over standard of error of P hat. 여기까지는 이제 양측 검정이나 단측 검정이나 뭐 방향이 어떻게 됐든 다 상관이 없이 다 똑같아요. 근데 만약 양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요. 자, 1번 양측 이렇게만 쓸게요. p-value는요. 2 곱하기 probability 표준 정규 분포가 이 절대값 z stat 양수보다 클 확률, 즉 꼬리 양쪽을 다 보는 거죠. 이쪽, 이쪽을 다 계산하는 확률값이 p-value가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단측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작다. 이 케이스부터 할게요. 그러면 probability 일단 2가 없어집니다. 곱하기 2가. 그다음에 z가 이 작다니까 요 방향을 맞춰서 z 스탯.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절대값을 빼줘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 케이스 probability z 이 경우에 alternative hypothesis가 크다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는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 p-value가 나오면 마찬가지로 significance 레벨보다 크다, 작다, 그거를 판단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p-value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만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